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게 된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잠깐 하자면은 저는 이상현이라고 하고요. 그 빙글에서 테크니컬 리더로 일하고 저희 조직은 딱히 직급을 신경 쓰는 조직은 아니긴 한데 뭐 그렇고요. 요즘은 주로 백엔드 아키텍처 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빙글이라고 하고요. 뭐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관심사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저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뭐 글을 쓰고 질문과 답변을 하고 채팅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서비스를 지금 안드로이드, iOS, 웹 3개 플랫폼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순위권에 들어가는 서비스고요. 해외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는 내용은 철저히 저희의 경험담이고요. 경험담 중에서도 저희가 지난 6개월 정도 동안 어떤 목표를 세웠었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했었는지, 선택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우선 제가 목표로 세웠던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목표로 세웠던 건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시스템을 전부 다 서버넷으로 옮긴다. 또 하나는 그리고 그 과정을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점진적이라 함은 실무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 뭐 기존 시스템을 갑자기 다 끄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 옮기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언제나 조금씩 옮기게 되죠. 안 그러면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멀티 리전을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다 멀티 리전을 지원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캐시만이라도 리전마다 분배를 시켜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유저가 요청을 하면은 저희는 메인 서버가 미국에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유저가 요청을 하면은 서울 리전에서 캐시된 경우에는 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응답 속도가 100ms나 그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람다 엣지를 물론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람다와 API 게이트를 붙이는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사용했었습니다. 네, 많은 내용이 지나가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을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다루면은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좀 잘라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빙글에서 저희 모노리스 앱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어떻게 옮겼는지, 특히 서버리스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작년 서밋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찾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목표, 모든 시스템을 다 서버리스로 옮기자. 그런데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하자, 이게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언제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모든 회사에 레거시라는 게 있죠. 작성하고 나면 손을 대기 싫은 거, 그런 게 레거시가 되죠. 레거시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사용한 뭐 더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다 옮길 수는 없잖아요. 뭐 API가 수백 개씩 있는데 API 수백 개를 동시에 아주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구현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씩 옮기게 되는데, 이때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이 트래픽을 어떻게 지능적으로 옮길 수 있는가? 지능적이라 하면 이 트래픽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옛날 어플리케이션 처리할 수 있는 건지 판단해서 그걸 조금씩 어떻게 하면 옮겨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당연히 관리할 거 없이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빙글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있었던 제약사항은 사람이 4명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새롭게 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걸 진행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저희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잠깐 먼저 하자면, 저희 기존의 시스템은 사실 되게 전통적이었어요. 전통적이라 하면 그냥 CDN이 있고 로드 밸런서 있고 옵스웍스로 관리되는 EC2가 떠 있고, EC2 각각에는 엔진엑스와 레일즈가 떠 있어서 레일즈에 그냥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는 거죠. 모든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모든 비즈니스 로직과 모든 백그라운드 워커가 다 들어 있는 형태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듯이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단점들, 뭐 배포가 느리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코드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레일즈에 들어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떼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옮기는 걸 진행했었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이었고요.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만든 시스템 구조상에서는 요청이 그대로 레일즈로 들어오긴 하는데 레일즈에서 거의 하는 일이 없고 레일즈에서 바로 그 요청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라우팅만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하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응답을 조합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옮기고 나면 이런 상황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피드 서비스에는 카드의 아이디 목록만 있어요. 카드 정보는 카드 서비스가 들고 있으니까. 그럼 피드를 렌더링 하려면은 피드 서비스한테는 피드에 있는 카드 아이디 목록을 받아오고 다시 그 카드 아이디 목록을 카드 서비스에 요청해서 카드 목록을 렌더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를 매시업이라고 하죠. 엮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라우팅을 바꿔주는 거. 예를 들어 get feed 같은 경우에 내 피드는 당연히 유저가 내 피드밖에 못 보기 때문에 API 주소가 뭐 get me의 feed일 거잖아요. 그런데 피드 서비스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유저의 아이디가 오든 간에 그 유저에 해당하는 그 피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피드 서비스에 있는 API는 당연히 뭐 get feed 하고 유저 아이디가 파라미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요청의 라우팅을 바꿔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유저 인증을 하고 있었어요. 뭐 JWT로 들어온 거를 유저 아이디로 바꿔주는 거. 마지막으로 그냥 옮기기 어려운 거 그냥 옮기기 어려운 거라 하면 저희가 사실 저 과정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옮길 때 다이나모DB를 쓰는 것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냥 RDS 있어가지고 옮기기 좀 싫은 거 그리고 앞으로 옮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문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뭔가 배포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한다. 그럼 배포가 1, 2분 안에 돼요. 그냥 배포 1, 2분 안에 되고 롤백도 1, 2분 안에 되고 관리할 거 아무것도 없고 아주 행복하죠. 그런데 EC2나 레일즈에 뭔가 설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의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던 문제를 뭐 배포가 오래 걸리고 배포하다 잘못하면 서버가 죽고 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죠. 그래서 제 목표는 뭐였냐면 이 앞에 EC2와 로드 밸런서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는 걸 아예 없애자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건 어차피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1번과 2번을 하는 것들만 모아서 그것들을 옮기는 걸 먼저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게 저의 일반적인 레일즈 코드였는데 레일즈 코드에서 하는 일이 뭔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레일즈 코드가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종의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에서 유저를 찾아서 유저를 인증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레일즈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이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레일즈에서 복잡한 로직을 실행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온 그 응답을 그대로 리턴하는 거죠, 유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옮길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자 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기존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때 썼던 똑같은 스펙이라 하면 타입스크립트와 람다와 API 게이트를 먹는 형태로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구현해서요, 올렸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전체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은 레일즈가 이렇게 있고 레일즈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서버레스로 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만든 거죠. 그다음에 제가 당연히 한 일은 이 경우에는 API 게이트를 붙였기 때문에 이 API 엣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드포인트로 그냥 테스트를 해봤어요. 잘 돼요. 잘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걸 어떻게 배포하는가,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유저들은 이미 www 빙글랜드 도메인이나 API용 빙글랜드 쓰고 있는데 그 도메인을 갑자기 새로운 서비스 다 옮길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서비스에는 일부 기능만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문제는 들어오는 트래픽을 EC2에 가기 전에 트래픽에 따라서 이 트래픽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보내는 거였거든요. 할 수 있는 곳이 그래픽상 당연히 여기밖에 없죠. 이 세 가지 하나씩 체크를 해봤어요. 우선 로드 밸런서에서 가능한가? 로드 밸런서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로드 밸런서가 API 게이트웨이를 타겟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일단. 두 번째는 API 게이트웨이를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라도 URL 패턴만 가지고 가능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새로운 API는 URL 주소는 똑같은데 뭐 accept 헤더만 다르다거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건 전혀 처리가 불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CDN을 체크를 해봤죠. CDN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시에는 클라우드 프론트가 아니라 다른 데를 쓰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람다 엣지도 마찬가지로 오리진 여러 개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오리진 하나로 가는데 오리진 하나로 가는 요청을 뭐 리퀘스트 URL 살짝 바꾼다거나 이런 것만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접었죠. 그 다음에 당연히 라우터 53과 도메인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DNS라는 거는 도메인 네임만 주는 거니까 뭐 HTTP 헤더에 따라서 다른 걸 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접었습니다. 접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그러면 그냥 엔지니스 같이 리버스 프록시 클러스터를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EC2에 붙어있던 엔지닉스를 떼서 저 앞단으로 붙인 다음에 저 엔지닉스는 아시다시피 그냥 프로그래밍 가능한 그 스크립트 랭귀지로 되어 있으니까 엔지닉스에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들어온 요청을 검사해서 이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수 있는 거 보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모두 이상한 걸 못 느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상한 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시 철학의 세계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독일 그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 일하는 사람과 만드는 동물. 여러분은 문장이 길어지면 안 읽으니까 정리해드리자면 원래 인간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만들면 하기 시작하면 집중해서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개발자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하는지보다 이걸 빨리 끝내는 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네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아무도 손대기 싫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원작 폭탄이나 가스실 같은 걸 만들고 되게 좋아하는 거죠. 아, 너무 효율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가 계속 말하는 거는 네가 지금 하는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계속 판단을 해라. 네가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자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가축이랑 우리가 다를 게 뭐냐. 그게 한나 아렌트의 질문이었거든요.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때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애초에 하려는 게 뭐였냐는 거죠. 제가 애초에 하려던 거는 서버레스로 시스템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서버레스로 옮기려고 하니까 리버스 프록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리버스 프록시를 클러스터를 만들어야겠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서버레스로 가려니까 클러스터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럼 엔진엑스 클러스터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모순인 거죠. 제가 하려는 목표와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엔진엑스 클러스터를 옵스웍스에 올려가지고 뭐 도커 올리고 이런 걸 다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걸 그냥 다 버리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대충 이런 간단한 코드,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청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옛날 거로 가야 되는 건지 확인하고 그냥 거기로 트래픽 보내는 게 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서버리스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툴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뭐 하던 일 하면서 몇 달 동안 그냥 버려둔 상태였어요. 네, 여러분 다 이러셔야 됩니다. 괜히 이럴 때 엔진엑스를 만드시면 안 돼요. 괜히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꼭.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은 람다 엣지에서 컨텐츠 기반 동적 오리진 선택, 컨텐츠 베이스드 다이나믹 오리진 뭐 디시전이겠죠. 그러니까 가능해진다는 어나운스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그럼 할 수 있겠네 하고 람다 엣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람다 엣지를 뭐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예 써보신 적이 없는 분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람다 엣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람다 엣지라는 걸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CDN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CD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오리진 서버가 있고 오리진 서버 주변에 여러 리전이 있고 리전별로 유저들이 있을 때 이 유저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CDN이 없을 때는 그냥 오리진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뭐 다른 유저가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CDN이 하는 일은 이걸 이렇게 보내지 않고 중간에 엣지를 만들므로써 각 리전마다 오리진보다 유저에게 더 가까운 엣지를 만들므로써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오리진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엣지를 거쳐서 보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엣지에서 캐시를 추가하거나 엣지에서 디도스 막는 뭐 보안 설정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엣지에서 뭔가 추가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람다 엣지가 하는 일은 뭐냐? 일반적인 CDN에서 다른 점은 람다 엣지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스크립트 랭귀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코드를 작성해서 그 코드를 그냥 클라우드 프론트에 올리면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자동으로 그 코드를 모든 엣지죠, 정확히는 모든 엣지에 복사해서 올리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 람다를 돌려서 그 람다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냐? 람다 엣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좀 더 쉬운 설명하는 방법은 람다 엣지를 일단 우선 그냥 리버스 프록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서버레스 리버스 프록시인 거죠. 기본적으로 엔진엑스나 HA 프록시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오리진 서버를 여러 개 단다던가 로드 밸런싱을 한다던가 다이나믹 라우팅을 한다던가 캐시를 추가한다던가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다른 점은 이게 여러 리전에 흩어져 있고 유저들한테 가까운 리전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며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기존에 저희가 만들던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유저가 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코스 같은 거 혹은 뭐 404나 500에 대한 처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 오리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엣지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람다 엣지는. 그래서 이걸 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람다 엣지에서 확인해서 보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했던 일은 제가 당시에는 그 클라우드 프론트 CDN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 CDN을 붙여서 라우트 53에서 도메인을 리조빙 할 때 웨이트를 줘서 뭐 90% 확률로 여기, 뭐 10% 확률로 여기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걸 먼저 적용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일부 트래픽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 람다 엣지 돌려서 들어온 요청이 옛날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낼 수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가야 되면 그쪽으로 보내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낼 수 있는 거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고 그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간단한데요. 그냥 요청이 들어오고 요청을 리턴하는 그냥 펑션 하나가 끝이에요. 여기서 제가 했던 일은 일단 이게 API 엣지에서 구현된 API인지 확인해보고 맞다. 그러면은
리퀘스트에 오리진이라는 그 페이로드가 기본적으로 옵니다. 이 오리진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페이로드인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본 설정을 일단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을 안 대면은 그냥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거고, 저런 식으로 오리진을 바꿔버리면은 그냥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리퀘스트 리턴하면 그냥 끝입니다. 이게 정말 끝이에요. 실제 코드를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작업하는데 한 하루 정도 걸렸나? 그랬었고, 올렸는데 그냥 잘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잘 돼서 사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전에서 나가는 네트워크 패키지 확인까지 해봤었는데 그냥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이게 겨우 시작인 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팀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채용 사이트 가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개발자들의 시간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써야지 관리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린트를 돌리거나 테스트를 돌리거나 뭐 배포를 하거나 뭐 모니터링하거나 뭔가 다운됐을 때 얼럿이 오거나 이런 거는 무조건 자동화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 제가 처음 했던 일은 이걸 배포를 어떻게 자동화하지? 그러니까 빙글 저희 엣지에서 돌아갈 람다 엣지 코드를 작성해서 그걸 마스터에 푸시하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에 배포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았는데, 람다 엣지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람다의 버전을 명시해야 돼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프론트와의 람다 엣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람다 엣지의 버전을 클라우드 프론트에 알려주면은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 람다 엣지 특정 버전의 코드를 모든 리전에 복사해서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람다를 복사해서 올립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API 게이트웨이나 람다를 붙여서 사용하실 때는 그냥 레이티스트라고 해서 그냥 새로운 코드 올리고 람다를 그냥 배포만 하면은 API 게이트웨이가 자동으로 최신 람다로 가도록 라우팅하는 게 가능했는데, 람다 엣지는 그게 불가능해요. 제가 올릴 때마다 람다 버전을 올리고 그 올린 버전을 클라우드 프론트에 다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매우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리소스를 전부 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깃 레파지토리에 오리진 리퀘스트, 뷰어 리퀘스트,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세 개의 AWS 리소스를 만들고, 유저가 만약에 오리진 리퀘스트를 수정해서 올린다 그러면은 일단 마스터에서 린트를 돌리고 테스트를 돌리고, 그 다음에 람다를 우선 먼저 배포를 해요. 그다음 람다의 버전이 나오면은 그 버전을 다시 클라우드 프론트에 배포합니다. 이거 자동화하는 작업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마무리하고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모니터링이었어요. 모니터링이 또 엄청난 예상치 못한 여정이었는데, 우선 람다 엣지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근데 하나 좀 까다로웠던 거는, 람다 엣지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작동 원리 자체가 람다를 복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골 때리는 점은 아마존 콘솔에서는 이 복사된 람다를 안 보여줘요. 콘솔에서만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려면은 아마존 콘솔에 가보시면은 오른쪽에 조그맣게 기어 버튼이 있어요. 저걸 누르시면 복제본 함수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걸 클릭하셔야 람다 엣지에서 올린 그 펑션들이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옆에 리플리카라고 표시가 되고요. 실제 작동하는 방식은 제가 그 어느 리전에 올렸든 간에 그걸 올리면은 그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리전에 저 람다 엣지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뭐 그거만, 그래도 이 부분만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는데, 람다 엣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클라우드 워치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람다 엣지가 별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람다랑 똑같아요. 실제 구현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클라우드 워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거는 클라우드 프론트였어요. 클라우드 프론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가. 일단 기본은 쉽습니다. 기본은. 그러니까 뭐 요청이 몇 개 들어왔고 들어온 킬로바이트가 얼마나 되고 업로드 얼마나 했고 다운로드 얼마나 했고 이런 건 쉬워요. 이건 클라우드 워치 주니까 그냥 가서 드래그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CDN, 그러니까 이미지나 비디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API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프론트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기능들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 뭐 클라이언트별로 요청을 얼마나 하나, 그러니까 뭐 iOS 앱에서 요청하는 게 얼마인지, 안드로이드 앱에서 요청하는 게 얼마인지, 혹은 뭐 호스트별로 얼마나 하는지, URL별로 얼마나 하는지, 랭귀지별로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여정으로 이어졌는데, 클라우드 프론트의 좀 어드밴스드 기능으로 로우 레벨 로그를 S3로 그 CSV로 익스포트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냥 켜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그걸 그냥 로그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당시 아테나를 되게 많이 쓰고 있었는데, S3 남겨주는 거니까 그냥 아테나를 읽어서 쿼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S3에 만들어줄 때 파일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줘서 파티션이 안 돼요.
그래서 아테나를 혹시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아테나는 기본적으로 S3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SQL로 쿼리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파티션을 안 하면은 해당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무조건 다 읽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가 얼만큼인지 상관없이 제가 데이터를 읽은 만큼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안 쓸 수는 없었어요. 저희 데이터가 정말 몇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쌓이고 있었으니까 이미.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S3의 파일이 만들어질 때마다 로그 파일이 만들어질 때마다 파일 이름을 다시 바꿔서 정리해서 S3 다시 올리고 그걸 파티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클러스터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서버레스로 해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3에 파일이 올라오면 람다로 트리거해서 그거를 S3로 다시 업로드하고 그다음 아테나로 파티션하는 복잡한 것을 했었습니다. 이거 상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기 가보시면 저희 테크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근데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되게 크루셜하긴 한 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냐면은 그냥 아주 간단한 SQL 쿼리를 통해서 저희 트래픽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위에 같은 경우에 뭐 지난 6일 동안 호스트별로 요청이 얼마나 들어왔냐 그냥 저 쿼리 돌리면은 1, 2초 안에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데이터가 거의 테라바이트 단위인데도요. 아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어떤 카드를 더 많이 보냐 이런 것도 바로 알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기본적으로는 아테나에 제공하는 게 SQL 엔진이기 때문에 SQL 엔진을 사용하는 UI 대시보드를 아무거나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오픈 소스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리대쉬라고. 리대쉬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떤 유저가 어떤 클라이언트 요청을 하는지, 스테이터스 코드, 그러니까 에러가 너무 많이 나고 있지는 않은지, 404가 얼마나 나는지, 500이 얼마나 나는지 같은 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어요. 배포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게 서버레스의 강점이 발휘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배포 전체는 한 달 정도에 거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론트로 옛날 CDN이 아니라 새로운 클라우드 프론트로 보내서 모든 요청이 람다이즈를 통하게 하는 거를 한 달 정도에 거쳐서 배포를 했는데 배포하는 동안 스케일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제가 했던 일은 DNS에서 웨이트를 바꿔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더 보내주세요.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보시면 빨간색이 그 람다 엣지가 시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트래픽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바로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됐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 목표는 당연히 이슈2를 내리는 거니까 레일즈에 구현되어 있거나 엔진엑스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떼서 API 엣지에 다시 구현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람다 엣지에서 앞으로 이런 요청들은 API 엣지로 보내라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었어요. 람다 엣지를 쓸 수 있는 게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만들고 보니까 이게 쓸 데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내부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구글에 사이트 맵을 올리는 거였어요. 사이트 맵이 뭔지는 다들 아실 텐데 구글에 우리 사이트에 이런 URL들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을 했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 URL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알려주고 예를 들어 뭐 카드가 새로 올라오면 카드 서비스가 사이트 맵 서비스한테 이 카드는 다시 인덱싱 해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사이트 맵 서비스가 그걸 알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S3로 주기적으로 업로드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S3는 퍼블릭 호스팅이 되니까 S3 주소가 나오니까 그걸 구글에 서브밋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는 몰랐던 문제가 하나 뭐였냐면은 구글에서는 반드시 사이트 맵이 같은 도메인에서 나오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빙글닷넷으로 올렸으면은 빙글닷넷 사이트 맵은 반드시 빙글닷넷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만들어버린 상태니까 그걸 수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그때가 딱 람다 엣지를 붙이고 딱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럼 람다 엣지에서 구글봇이 사이트 맵을 읽으려고 요청할 때는 S3로 보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바로 해봤죠. 이거 되게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람다 엣지는 기본적으로 그 오리진 서버로 S3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이 구글봇이 관련된 요청들, 뭐 로봇TXT나 사이트맵인지 확인하고 맞다. 그럼 오리진을 그냥 S3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냥 리턴해요. 끝. 그럼 그냥 됐어요. 물론 이게 잘 되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그냥 쿼리를 날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프론트로 들어오는 모든 그 요청을 SQL로 바로 쿼리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렸고요. 쿼리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밑에 부분에서 지난 6일 동안 www.빙글닷넷으로 구글봇이 사이트 맵을 긁어간 요청을 다 카운트해달라.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 걸 확인했고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거의 하루 만에 바로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행복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 지금 좀 혹시 잊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목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 리전을 지원하는 거였어요. 멀티 리전.
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사실 저희가 멀티 리전을 하게 된 계기는 상당히 우발적인 거였어요. 저희가 애초부터 멀티 리전을 하자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멀티 리전 쉽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였는데 저희가 이 아키텍처를 만든 다음에 제가 혼자 생각을 좀 해보다가 느꼈던 게 API 엣지 같은 경우에는 즉 레일즈를 대체하는 뉴 어플리케이션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가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들어오는 요청을 마이크로 서비스에 요청해서 다시 합쳐주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다른 리전에 올려도 되지 않나? 어차피 스토리지가 없으니까 스토리지를 싱크 맞추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저희는 CI 스크립트가 되게 잘 돼 있었어서 배포하는 거 그냥 저렇게 커맨드 하나 치면 바로 끝나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자동으로 다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이제 API 게이트웨이나 람다를 새로운 리전을 만들고 그걸 엔드 포인트 리턴해 주는 형태로. 이제 하나 문제는 트래픽을 리전에 따라 다르게 보내야겠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이 서울에서 들어온 건지 미국에서 들어온 건지 확인하고 미국 거면은 미국에 있는 API 엣지로 보내고 서울에 들어온 거면 서울에 있는 API 엣지로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특정 리전에 람다가 그냥 아우티지가 나요. 예를 들어 미국계 다운됐어. 그러면은 미국으로 들어온 요청을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그냥 서울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유저들은 당연히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엔드포인트의 첫 응답 속도가 빨라질 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청들 중에 완전히 캐치가 가능한 것들은 그냥 자기 리전에서 바로 응답 캐치된 게 나오는 경우에는 응답 속도가 뭐 100ms 이내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전을 그러니까 기능을 배포할 때도 API 엣지를 다 올리면 되게 애매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테스트 리전 하나 만들어서 미국에 먼저 배포해보고 미국에서 에러 레이트 보고 문제 없으면 서울에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손해 될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했을 때 다시 좀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멀티 리전이 좋은 건 다들 알아요. 멀티 리전 했을 때 유저들한테 나쁜 건 전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왜 안 하냐? 관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을 서버레스로 전부 다 만들어 버리면 사실 관리할 게 기본적으로 없어요. 스케일러빌리티 같은 거 다 자동으로 관리되고 모니터링도 그냥 다 클라우드 친구로 할 수 있고 그냥 서비스 디펜던시만 잘 관리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은 제가 도표를 계속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CDN을 붙인 순간부터 그 람다 엣지를 올린 순간부터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건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는 서울 리전이 있고 서울 리전에 람다 엣지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요청을 하면은 서울 리전에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람다 엣지가 실행되고 그 람다 엣지에서 요청이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API 엣지를 만든 다음에 API 엣지 서울에서 들어온 요청은 서울에 있는 API 엣지로 보내고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 통신하는 거야. 어차피 그냥 일반적인 그냥 SDK 통신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저 상황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API 엣지에서 캐시가 가능한 요청들은 자기 리전에서 바로 응답이 오는 거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전체를 배포하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실제로 이게 제가 그날 작업했던 건데요. 네, 12월 28일에 이게 이제 빙글 API 이제 API를 배포하는 부분이었어요. API 배포하는 거 저희 스크립트로 돼 있어서 원래 스크립트에서는 US 이스트 1에만 올리게 돼 있었는데 그걸 그냥 서울을 추가하고 웨스트 1은 그냥 텍스트용으로 하나 추가해서 배포하는 게 끝이었어요. 이렇게 배포하고 나면은 엔드 포인트가 3개가 나오죠. 이스트 1, 노스 이스트 2, 웨스트 1. 이제 이거를 람다 엣지에 정리를 합니다. 왼쪽과 같이 각 리전별로 엔드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리전에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바이 같은 데도 그냥 올라가요. 문바이에서 요청을 하면은 문바이에 있는 람다 엣지에서 실행된 다음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지원하는 모든 리전을 리스트업 한 다음에 이 리전들 각각에 대해서 어디로 라우팅할지를 정했어요. 뭐 예를 들어 유럽에서 요청하면은 이스트온이 가까우니까 이스트온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한번 제 테스트를 해봤죠. 테스트는 되게 간단했어요. 일단 우선 이게 API 엣지로 보낼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보낼 수 있는 거면은 엔드포인트를 만들 때 현재 람다 엣지 이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AWS 리전을 찾고 그 리전과 가까운 API 엣지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리턴한 게 끝이었어요. 이것도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배포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배포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엣지에 다 한 번에 배포내는 거기 때문에 배포까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배포하고 되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된 건가 하고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API 요청 중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 요청 안 하고 그냥 로컬에서 캐시가 되는 게 있거든요. API 레벨에서 예를 들어 get 카드 ID likes라고 해서 이 카드를 좋아하는 사람의 목록이 있어요. 이거는 유저가 카드를 새로 라이크하지 않는 이상 캐시돼서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그 API까지 왔을 때 얘가 하는 일은 맨캐시디에서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사용하는 시간은 그래봤자 10ms에서 20ms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미국까지 가야 되니까 응답 속도가 막 못해도 한 300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울에 배포하고 나서부터는 요청이 이제 서울로 온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캐시에서 바로 서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속도를 거의 한 3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로컬에서 캐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리전에서 캐시할 수 없고 반드시 마이크로 서비스 요청을 해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속도 개선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모니터링 툴들을 이용해서 각 리전별로 요청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각 리전별로 요청에 대한 응답 속도가 얼마나 되고 에러 레이트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행복했어요. 네. 이게 멀티 리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람다 엣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모든 게 그렇지만 람다 엣지 같은 경우 저희는 나오자마자 바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삽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선 1번, 클라우드 프론트는 오리진에서 오는 에러 레이트를 에러 응답을 무조건 자동으로 캐시를 해요.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걸 어떻게 겪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클라이언트 저희 그 QA 팀에서 유저들이 로그인이 됐다 안 됐다 한다는 에러 레포트를 줬어요.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죠. 뭐지? 근데 알고 보니 클라우드 프론트 이런 설정이 있어요. 에러 응답에 대해서 미니멈 캐시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캐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저 중에 403, 그러니까 에러 그 로그인 실패한 거죠. 로그인이 실패한 유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일시적으로 캐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응답이 한 300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5분 정도는 정확히 같은 유저 에이전트와 같은 URL에 대해서 요청한 유저들은 계속 에러가 난 거죠.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긴 했었는데 이것도 문서에서는 되게 찾기 힘든 내용이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 되게 삽질을 많이 했던 거였는데 람다 엣지가 좀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프론트랑 되게 직접적으로 엮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람다 엣지에서 예를 들어 유저의 랭귀지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억셉트 랭귀지 헤더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안 되는 이유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거친 것만 오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유저 랭귀지를 그 캐시키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랭귀지 헤더만 억셉트 랭귀지 헤더만 다른 유저가 요청을 2번 하면은 그냥 같은 캐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람다 엣지에서 그 유저 에이전트 헤더나 억셉트 랭귀지 헤더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그거를 화이트리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화이트리스트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저거를 캐시키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요청을 보내도 억셉트나 억셉트 랭귀지가 다르면 캐시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존에 캐시를 하는 것과 람다 엣지 접근 가능한 거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해놨는데 뭐 당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요청이 다이나믹한 컨텐츠였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CDN을 그러니까 이미지나 비디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람다 엣지는 제약 사항이 생각보다 많아요. 문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행 시간이나 메모리 사용량, 템프, 뭐 디스크 사용량 이런 거에 제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프로덕션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이게 되게 디버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하면 뭐 단순 뭐 코드 잘못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정규 표현식을 제가 넣었었거든요. 실제로 그걸 쓰셨던 분이 저기 앉아 계신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그냥 보면 모르죠. 이걸 올렸는데 제가 이걸 코드 리뷰하고서 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에러가 나더라고요. 에러가 나는 게 그리고 언제나 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몰랐는데 에러 메시지를 주긴 주는데 에러 메시지 저런 식으로 뭐 제이슨 아웃풋이 틀렸다 이렇게만 나와요. 이 원인은 뭐였냐면은 정규 표현식에서 저런 식으로 쓰시면은 응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루프로 돌아요. CPU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실행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였어요. 람다 엣지에서 람다 엣지에서 허용하는 그러니까 최대 실행 시간이 넘어가 버려서 람다 엣지가 타임아웃이 나버린 거죠. 근데 그럴 때 에러 메시지가 람다 엣지 타임아웃이라고 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응답이 잘못됐다고 뜹니다. 그래서 디버깅하기 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람다 엣지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유닛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유닛 테스트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요청을 보냈을 때 이런 오리진으로 가는지를 확인해달라 하는 테스트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거에선 시간을 체크 안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에러를 겪고 나서 좀 수정을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체크를 해서 하나의 URL을 핸들링하는데 시간이 10ms 안에 끝나나 10ms는 람다 엣지에서 제공하는 기본 제약인데요.
안에 끝나나를 확인하는 식의 유닛 테스트를 추가했었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람다 엣지를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에 고려해야 되냐, 내가 어떨 때 써볼 수 있냐. 제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앞단에 CDN이나 엣지를 붙이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할 일, 추가적인 일을 하고 싶다. 추가적인 일이라는 게 뭐 라우팅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 그럴 때는 람다 엣지가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래픽을 점진적으로 옮기고 싶을 때, 같은 도메인인데 같은 URL인데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트래픽을 조금씩 옮겨나가면서 스케일링하고 싶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CDN 레벨에서 캐시를 조작하고 싶을 때. 람다 엣지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CDN 레벨에서 캐시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미 들어있는 캐시의 응답들을 주지 않고 캐시에서 나온 걸 다시 한번 뭐 조작을 해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꼭 고려해 보시면 하고요. 근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유닛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유닛 테스트 안 하셨다가는 진짜 저희처럼 프로덕션에서 뭐가 깨지는데 잡지도 못하고, 또 람다 엣지는 배포하는데 못해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올리면은 롤백 하는데 10분이 다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프론트나 아테나, 클라우드 워치를 사용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저희가 들어오는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걸 추가하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유저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떤 식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아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자동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동화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포할 때 버전을 올리면 자동으로 올려주고 이런 거, 그걸 손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실수하거든요. 그 이제 새로운 버전이 올라갔는데 옛날 버전으로 포인팅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롤백하면 10분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